저는 뭐 아마추어 역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역사를 연구하지는 않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동서양의 책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저 나름대로의 개통 철학을 정립을 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흔히 뭐 승자의 기록이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해 봤어요. 역사가들은 인물을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말은 잘 안 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대제라고 부른 몇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알렉산드로스도 있고, 그다음에 샤를마뉴도 있고, 여기 사진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있죠. 이 사람도 대제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한 위대한 대왕 이렇게 서양인들한테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잉글랜드 왕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인이라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죠? 예, 이혼하기 위해서 성공회를 설립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뭐 위대한 인물 얘기하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케네디 뭐 이런 사람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에이브레햄 링컨이 위대한 인물로 꼽혀져 있죠. 노예 해방을 선언한 멋진 대통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포장된 인물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과연 권력자들의 통치 행위에 숨어 있는 진짜 욕망은 뭘까? 이걸 한번 보려고 했어요.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좀 들더군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왜 기독교를 공인한 위대한 대왕이 되었을까? 과연 헨리 8세는 이혼하기 위해서 성공회를 설립했을까? 링컨이 과연 인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까? 뭐 이런 거죠. 좀 삐딱하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동서양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이런 큰 제목을 달게 됐어요. 자, 정치가의 가장 큰 과제는 뭘까? 뭐 정치가 하면 왕, 황제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큰 과제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사진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그다음에 판테온 이렇게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주 멋진 신전이고요. 콜로세움은 로마 황제가 지었다고 하는 원형극장이죠. 그다음에 판테온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었다고 하는 만신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은 어디서 왔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저 돈은 어디서 왔을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 세금으로부터 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민중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과 황제가 건축물을 짓는 걸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서양인들의 어떤 지도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은 정치가의 가장 큰 과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른 이들의 부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자, 그렇다면 파르테논 신전은 누구의 돈을 빼앗아서 먹을까요? 아테네가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동맹국들의 한테 돈을 받아서 사실은 저걸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콜로세움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돈, 그다음에 유대인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 지은 거고요. 판테온은 하드리아누스가 지은 건데요. 사실 하드리아누스는 뭘 한 사람이냐면 다키아라고 하는 오늘날 루마니아를 정벌해서 그것을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인물인데 뭐 거기서 돈이 크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동양의 정치가들은. 동양은 서양인들처럼 밖에 나가서 남의 걸 약탈해 오진 않았거든요. 결국은 내부의 자원을 잘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도강원이라고 있죠. 이거는 오늘날 사천성 성도에 있는 움직이는 보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의 뭐 2000년 동안 작동을 했었고요. 이거는 진시황 100여 년 전에 진나라에서 건설한 홍수가 났을 때 물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서 국가 통치에 활용을 했고 결국은 전국 시대를 끝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 수나라 대운하가 있잖아요. 수양제가 흔히 건설했다고 하는. 물론 수양제가 완전히 다 끝낸 건 아니고요. 그 후대 황제들이 계속 건설을 했는데 결국은 운하라고 하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건설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많이 생겼던 거죠. 이걸 통해서 돈을 마련했던 거고. 자, 만리장성은 어떤 도를 지었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 에스파냐인들이 남미 대륙으로 갔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의 볼리비아의 포토시라고 하는 곳에서 은광이 발견됐잖아요. 그 은광이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까지 왔고, 그 필리핀에서 중국 상인과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명나라에 은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은이란 게 돈이어서 옛날부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늘 경제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명나라 경제가 막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장성을 지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서양하면 사실은 황제, 뭐 왕, 이런 정치 권력자도 있지만 그 권력의 절반 이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양의 왕과 황제는 권력이 상당히 센데 유럽의 왕이나 황제들은 유난히 권력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는 뭐 11조를 내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성당 같은 거 짓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된 면죄부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면죄부는 아니고요. 죄는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면하냐면 벌을 면하는 겁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벌을 면하는 게 면벌부예요. 그 면벌부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돈을 확보하고 또 건축에 많이 쓰였던 거죠. 또 하나 행위는 은혜로운 성물을 팝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성물을 판매하는 게 합법적인 거죠. 성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런 성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가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다음 세 번째는 돈 될 만한 성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물 또는 성유물, 그다음 성유골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 거대한 성당들은 대부분 이런 성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은 거니까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 시신 가장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성 마르코의 무덤은 베네치아에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성물들이 교회에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왜? 그 성물이 있어야 그 교회 내지 성당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여기 쾰른 성당이거든요, 독일에. 이 쾰른 성당에 뭐가 있냐면 동방박스 3일의 유골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이거는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스 3일의 유골이 예루살렘에서 헬라나한테 발견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밀라노로 전해졌고 밀라노에서 켈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성당에 안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는 돈을 확보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뭐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카톨릭 신자는 고해성사, 면벌부 구입, 성물을 만나러 그 어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만지고 이러면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또는 그 연옥에서 벌을 탕감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일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면벌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됐다 이렇게 분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지나치게 그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까지 나가게 된 건데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꽤 많은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결과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 하는 전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지었다고 하는 신도시예요.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로마 누오바예요. 듀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도시는 무슨 돈으로 지었을까요? 네, 저는 건물이나 이런 신도시를 보면 도대체 저걸 무슨 돈으로 지었냐 이거를 이제 캐보게 된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콘스탄티누스 1세라면 내가 새로운 도시를 짓고 싶은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헨리 8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영국의 16세기에 아주 유명한 왕이고요. 이 사람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사실은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세기에 전 세계 상당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 대영제국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1세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든 게 해군이에요. 그 해군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 아버지 헨리 8세가 물려준 해군으로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럼 헨리 8세는 무슨 돈이 있어서 해군을 창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헨리 7세인데 왕조의 창업자인데 사실 돈을 별로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왕권도 약하고 세금을 거두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잘 보니까 돈은 필요한데 돈이 제일 많은 곳은 교회, 성당, 수도원이더라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헨리 8세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개혁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곳은 기존 종교 시설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나서 그 수도원 800개를 전부 없애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아일랜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해군을 창설하고 그 해군이 나중에 에스파냐의 아르마다라고 하는 그 함대를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럼 콘스탄티노플은 무슨 돈으로 지켰을까요? 결국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포방하면 기존의 민중들이 믿고 따르던 기존 종교를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에베소스에 있는 신전이라든지 델포이 신전, 뭐 아테네에 있는 신전, 많은 신전들에 있는 기둥들을 가져다가 이런 신도시를 지었다고 하죠. 기존에 있는 신전들을 그냥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민중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고 구 종교를 버려야만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책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 책에 이제 넣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키워드, 사실은 세상은 정치가 세상을 이끌고 가죠. 근데 그 정치의 속성에는 돈이 있더라. 그 다음에 돈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경제성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이하고 싶은데요. 여기 노예라는 존재가 있죠. 사실 역사에서 숨기고 싶은 사실이긴 한데, 인류의 시작부터 끝에까지 귀천이 있고 누구는 지배자가 누구는 노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추고 싶은 역사지만, 그러나 노예가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특히 고대에는 뭐 노예가 흔히 그냥 말하는 물건이었고 집에 있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였고, 광산이라든지 농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뭐 대부분 노예들이 일을 했었다는 것만 알려진 사회죠. 그래서 흔히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흔히 불리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노예하면 흑인 노예를 떠올리지만 노예는 어떤 사회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있었고 뭐 중국에도 있었고 중동 지방에 있었고 유럽에 있었고 다 있었죠. 중세에 가장 많이 거래된 상품이 사실은 노예였어요. 베네치아 같은 중세 도시국가가 가장 많이 거래한 것도 노예였던 거고요. 동부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고 있거든요. 그 탄자니아의 앞바다에는 검은 해안이란 뜻이에요. 잔지바르가. 거기가 원래 이제 그 탄자니아 내륙에 있는 흑인들을 아랍 지방에 공급하던 그런 공급 기지였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노예 시장이 있던 곳이 잔지바르였어요. 노예 거래는 아프리카 서부와 남미 사이에만 있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구상 어떤 곳에서 다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유럽의 노동자보다 흑인 노예가 평균에 더 강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일반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자, 그런데 노예가 완전히 사라진 건 1918년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는 왜 사라졌을까요? 노예 제도는 왜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거를 경제성이라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링컨이라는 사람 있죠. 남북전쟁에서 북쪽의 대통령이었고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죠. 이분이 왜 위대했냐? 노예를 해방을 했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 인권을 중요시한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괴한의 총격에 죽기까지 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노예 해방인데, 과연 링컨이 그런 인권을 중시해서 노예 해방을 했나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물론 그랬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독립선언서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창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 이런 권리에는 생명,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미국 독립선언서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여기에 흑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링컨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조차도 흑인 노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노예 해방을 주장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남북전쟁에서 북쪽이 승리를 위한 방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흑인 노예와 백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제가 진짜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 제목으로 단 경제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예가 경제성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광산에서 노예가 가장 많이 일했는데요. 그 광산에서 강제로 사람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된 거죠. 결국 그게 산업혁명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의 짧은 강의의 결론은 세상에 어떤 기술이든 사현상이든 바라볼 때 경제성이 있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경제성이 없으면 끝날 거다. 노예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돈의 관점으로 보는 게 나름대로의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